베트남 전쟁을 통한 나의 여정, 생존자의 이야기.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19살이고 고등학교를 갓 졸업했는데 갑자기 지구 반대편에 증기가 나는 정글에서 총을 들고 서 있으며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때는 1968년이고 여러분은 방금 수송기에서 내려 평생을 규정할 경험이 될 곳에 발을 디뎠습니다. 이것이 베트남 전쟁 동안 250만 명이 넘는 젊은 미국인들이 직면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단순한 통계나 정치적 이야기가 아닌 그것이 실제로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인간적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을 살아냈고 생존했고 영원히 바뀐 채로 집에 돌아온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말입니다. 제 이름은 제임스 설리반이고 동료들은 저를 설리라고 불렀습니다. 저도 그런 19살 중 한 명이었습니다. 1968년부터 1970년까지 베트남에서 2번의 복무를 했고 50년 넘게 이런 기억들, 교훈들, 그리고 이야기들을 간직해왔습니다. 오늘 이것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전쟁을 미화하거나 오래된 논쟁을 다시 시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을 기리고 우리가 경험한 것, 배운 것, 그리고 10대가 결코 봐서는 안 될 것들을 목격한 후 어떻게 다시 삶으로 돌아왔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복무의 부름. 1967년 징집영장을 받았을 때 미국은 다른 곳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확산되고 있었고 전국의 젊은 남성들이 저와 같은 선택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부름받았을 때 나라를 위해 복무하거나 아니면 피할 방법을 찾거나. 저는 오하이오의 작은 마을 출신으로 임무와 복무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가족의 가치였습니다. 아버지는 2차 대전에, 삼촌은 한국전쟁에 참전했고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부모님께 징집영장에 대해 말씀드린 나를 기억합니다.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편히 쉬게 해주시길 눈물을 숨기려 하셨지만 저는 그걸 봤습니다. 말이 적은 분이셨던 아버지는 단순히 제 손을 잡으시며 우리를 자랑스럽게 해라, 아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정글에서의 많은 어둠 밤들 동안 제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포트 베닝에서의 훈련은 강도가 높았지만 베트남에서 마주하게 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를 준비시킬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총 쏘기, 행군하기, 명령 따르기를 배웠지만 끊임없는 두려움, 억압적인 더위, 밤의 정글 소리들, 또는 아침 식사 때 함께 웃던 친구가 저녁 식사 때는 없을 수도 있다는 무게감을 어떻게 다룰지는 어떻게 훈련시킬 수 있겠습니까? 현지에서의 첫 주를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낭 근처에 주둔했는데 모든 것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냄새, 소리, 몇 분 안에 옷이 피부에 달라붙게 만드는 습도.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 모두가 얼마나 어렸는지였습니다. 동료 병사들을 둘러보니 우리는 정말 그냥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오와의 농장, 캘리포니아의 도시, 뉴저지의 교회 지역 출신 소년들이 이 낯선 위험한 곳에 함께 던져져 서로의 생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불 속에서 맺어진 전우애. 전투에 참여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병사들 사이에 형성되는 유대감입니다. 그것은 우정보다 깊고 어떤 면에서는 가족 관계보다도 강합니다. 당신의 생명이 옆 사람에게 달려있고 그들의 생명이 당신에게 달려있을 때 영혼에 뭔가 깊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텍사스 샌안토니오 출신의 토미 마르티네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미는 우리의 선발대였습니다. 가장 먼저 걷고 함정을 확인하고 나머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매일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토미는 가장 어두운 벙커도 밝게 만들 수 있는 미소와 어떻게든 최악의 상황도 견딜 만하게 만드는 웃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자친구 마리아와 어린 딸 로사의 사진을 가지고 다니며 보려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든 보라주곤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마리아와 결혼하고 작은 식당을 열 거라고 우리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1969년 9월 어느 아침, 우리는 캄보디아 국경 근처에서 순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글이 특히 울창해서 겨우 3m 앞도 볼 수 없었습니다. 토미가 짐승들이 다니는 길처럼 보이는 곳을 따라 우리를 이끌고 있을 때 갑자기 세상이 폭발했습니다. 적의 매복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기다리고 지켜보고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총알이 날아다니고 사람들이 소리치는 혼란 속에서 토미가 쓰러지는 것을 봤습니다. 다음에 제가 목격한 것은 50년이 넘은 지금도 제 눈에 눈물을 가져다 줍니다. 주저하지 않고 3명의 다른 병사들이 토미를 돕기 위해 달려갔고 적의 사격에 완전히 자신들을 노출시켰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안전, 고향의 가족들, 자신의 꿈과 계획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토미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전회입니다. 그것이 함께 죽음과 마주하는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토미를 이무병에게 그리고 결국 야전병원에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 아래 왼쪽 다리를 잃었지만 살았습니다. 2년 전에 그에게서 편지를 받았는데 그는 정말로 마리아와 결혼했고 내 아이를 두었으며 그렇습니다. 그 식당을 열었습니다. 때로는 전우회가 승리합니다. 생존의 무게. 하지만 토미의 이야기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끝나지 않는 다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도 모든 참전용사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집에 돌아오지 못했을 때 생존의 무게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 말입니다. 데니 오브라이언은 보스턴 출신으로 죽은 깨가 있는 빨간 머리의 베트남어를 말하려고 할 때 우리 모두를 웃게 만드는 강한 억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니는 일상적인 순찰이었어야 할 것에서 부비트랩을 만났을 때 집에 가기 3주 전이었습니다. 폭발은 파괴적이었고 순식간에 11개월 1주의 전투를 살아남은 젊은 남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냥 그렇게 부모님을 다시 만나기 3주 전에, 여자친구를 다시 안기 3주 전에, 남은 인생을 시작하기 3주 전에. 저는 데니의 마지막 편지를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가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편지에서 그는 부모님께 얼마나 사랑하는지, 복무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믿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데니의 부모님께 편지를 쓰는 것은 제가 해본 것 중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국가의 많은 부분이 반대하게 된 전쟁에서 아들이 믿었던 것을 위해 죽었다는 것을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경험에서 오는 생존자의 죄책감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데니는 못하고 제가 집에 돌아왔을까요? 토미는 다리를 잃고 저는 신체적으로 온전하게 돌아왔을까요? 이런 것들은 답이 없는 질문들이지만 모든 전투 참전용사가 자신에게 묻는 질문들입니다. 대개 잠이 오지 않는 조롱한 밤 시간의 말입니다. 저는 생존이 단순히 신체적 위험을 넘기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집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기리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들이 치른 희생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말입니다. 그들의 가족들도 아들들이 집에 돌아올 자격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고, 돌아온 우리들은 우리 삶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긴 기항길. 베트남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다른 전쟁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색종이 퍼레이드도 공항에서 환호하는 군중도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집에 돌아오는 것은 전쟁 자체만큼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떠났던 나라는 우리가 돌아온 나라가 아니었고 복무하러 갔던 젊은 남자들은 돌아온 남자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1970년 3월 캘리포니아의 트레비스 공군기지에 착륙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예복을 입고 있었고 제 복무를 자랑스러워하며 세상에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들어있는 더플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홍적 환영 대신 저를 여기서 반복할 수 없는 이름들로 부르며 침을 뱉고 제가 아기 살인자라고 말하는 시위대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미국인들이었습니다. 제 동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가 적인 것처럼 대했습니다. 오하이오로 가는 비행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3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데니를, 토미를, 아직 그곳에 있는 모든 동료들을 생각했고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의 증오에 직면하고 싶지 않아서 비행기 화장실에서 군복을 갈아입었습니다. 저는 21살이었지만 100살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모님이 공항에서 저를 데리러 오셨는데 그들의 눈에서 제가 달라졌다는 것을 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말랐고 더 조용했고 달력과는 상관없는 방식으로 더 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첫날 밤 제가 좋아하는 저녁 식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자와 당근을 곁들인 파트 로스트였지만 모든 것이 판지 맛이었습니다. 색깔들은 다른 것 같았고 소리들은 너무 크거나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집에 있었지만 정말로 집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가장 어려운 부분은 아무도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뒤로 하고 넘어가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왔으니까 그게 중요한 거야. 하지만 정글에 두고 온 친구들을 어떻게 뒤로 할 수 있겠습니까? 구하지 못한 사람들의 얼굴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서로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을 본 후에 직장 찾기나 데이트 같은 평범한 일들에 대해 걱정하는 것으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고통 속에서 목적 찾기. 제가 베트남에서의 경험이 아무리 고통스러웠더라도 저에게 소중한 것을 주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는 수년, 실제로는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것들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싸울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1975년, 집에 돌아온 지 5년 후에 그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만의 악마들, 악몽들, 죄책감과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냥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이해하는 사람, 그곳에 있었던 사람, 판단하지 않을 사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함께 일한 첫 번째 참전용사 중 한 명은 로버트 첸이라는 젊은 해병대원이었습니다. 로버트는 지뢰로 인해 두 다리를 모두 잃었고 우울증과 분노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22살에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로버트와 몇 시간을 보내며 제 이야기를 나누고 토미 마르티네즈와 그가 다리를 잃은 후 어떻게 인생을 재건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로버트가 부상당한 것이 그를 덜 남자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며 그가 여전히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오늘날 로버트는 덴버의 성공한 건축가로 새 아이를 둔 기혼자이며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건물들을 설계합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방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배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악의 경험들을 가져다가 변화를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년에 걸쳐 저는 베트남, 걸프 전쟁,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수백 명의 참전용사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전쟁은 바뀌고 무기는 바뀌지만 인간적 대가는 동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끔찍한 것들을 보고 친구들을 잃고 계속 나아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제 일은 그들의 복무가 중요했고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으며 그들이 견뎌낸 것에도 불구하고 또는 아마도 그 때문에 의미 있는 삶을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되었습니다. 정글에서의 베트남에서의 시간과 그 후 50년 넘는 시간을 돌아보면서 특히 지혜가 정보보다 중요한 인생 단계에 있는 여러분들과 나누기에 가치 있을 것 같은 몇 가지 교훈을 배웠습니다. 첫째, 용기는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려워하면서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매일매일 저는 무서웠습니다. 우리 모두 그랬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우리 일을 했고, 어쨌든 서로를 챙겼고, 어쨌든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전쟁이든, 질병이든, 상실이든, 다른 어떤 어려움이든 인생이 우리에게 던지는 모든 도전에 적용되는 교훈입니다. 둘째,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맺는 유대, 진실하고 깊고 의미 있는 관계들이 가장 어두운 시간들을 헤쳐나가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정글에서 저를 계속 나아가게 한 것은 애국심이나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제 옆에 사람이 저에게 의존하고 있고 제가 그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인식이었습니다. 민간인 생활에서도 가족, 친구들, 공동체와의 그런 관계들이 똑같이 중요합니다. 셋째, 목적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베트남에 가는 것을 결코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 경험이 제가 누구가 되었는지를 형성했고 제가 그렇지 않았다면 결코 할 수 없었을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장 큰 투쟁이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이 되고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치유의 근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에 대한 용서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집에 왔을 때 저에게 침을 뱉은 시유대들을 용서해야 했습니다. 그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이 제 자신의 삶을 독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하고 제가 살아남은 것에 대해, 제가 저지른 실수들에 대해, 모든 사람을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저 자신을 용서해야 했습니다. 용서는 망각이나 변명을 의미하지 않지만 과거가 미래를 통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찰과 연결. 오늘 제 이야기의 끝에 다다르면서 이런 기억들을 나누는 것이 수년이 지난 후에도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역사를 이해하는 것, 사람들이 경험한 실제적이고 인간적인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참전용사라면 집에 돌아왔을 때 어떤 대우를 받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복무는 중요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나라의 부름에 응답했던 젊은 시절의 여러분은 존경과 명예를 받을 자격이 있고 그 이후 여러분이 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힘과 지혜를 준 경험들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베트남이나 다른 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으시다면 그들의 경험에 대해 물어보시되 그들이 나누기를 준비하지 못했다면 인내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겪은 것에 대한 말을 찾는데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나눈다면 그냥 들어주세요.
무언가를 고치려 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시고 그들의 복무에 감사하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제 이야기가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에도 인간은 회복력, 성장, 그리고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함께 복무했던 젊은 남자들은 집에 돌아왔든 그렇지 못했든 불가능한 상황을 용기와 존엄으로 맞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참전용사라면 복무에서 얻은 어떤 교훈이 여러분과 함께 남아 있습니까? 복무한 가족이 있다면 그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모든 분들께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경험들이 오늘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것들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확실히 다른 사람들이 자신만의 투쟁에서 덜 외롭다고 느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 많은 참전용사 경험들과 그것들을 실제로 살았던 사람들이 들려주는 역사적 설명들을 듣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들으면 도움이 될 누군가와 공유해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다른 참전용사일 수도 있고 이전 세대들이 겪은 것을 이해하는 것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여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침묵 속에 간직했던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 뒤에, 모든 분쟁 뒤에, 모든 역사적 사건 뒤에는 인간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과 꿈과 두려움을 가진 진짜 사람들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서로를 돌봐주세요. 우리는 모두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